다음은 152페이지 랜의 기본 이해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랜이 무엇인가? 랜은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말의 이니셜이죠. 그리고 랜의 구성 방법은 이더넷, 이것은 유선이고, 와이어리스 랜, 이것은 무선, IEEE 802.11이라는 규격에 의해서 이게 무선 랜의 규격 이름입니다. 그리고 홈 PNA라는 전화선을 이용한 기술도 있을 수 있고, PLC라는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도 랜 구성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랜 구성의 토폴로지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구성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다 통신을 할 수 있는 단말들이죠. PC나 기타 등등 랜 카드를 가진 하나의 단말들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스타형, 버스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토폴로지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보통 랜이라고 하는 것은 게이트웨이 안쪽을 랜이라고 하죠.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는 허브는 랜을 구성하는 장비였죠. 똑같이 1계층 장비이지만 그 중에서도 리피터는 랜 구성 장비가 아니라 인터 네트워킹 장비였어요.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저 바깥 세상과 연결하는 인터 네트워킹 문제가 아니라 게이트웨이 안쪽에 랜 구성 방식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제 형태를 봅시다. 형태는 이름하고 아주 1대1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스타형, 하나의 중심을 두고 이 중심에 모든 단말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버스형은 양쪽에 터미네이터가 있고 중간에 T 커넥터를 이용해서 쭉 이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링형은 똑같이 하나의 선을 이용하는데 서로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앞과 뒤에 있는 노드하고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길게 연결되는 겁니다. 망형은 링형에다가 플러스 모든 단말들이 1대1로 전부 연결선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형태와 이 형태는 굉장히 비슷한데 어떤 것이 장단점이 될까요? 선을 더 많이 쓰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더 안정적이겠죠. 하나의 노드가 망가진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노드가 통신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이 사이로 지나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노드들 전체 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망형의 경우에는 가설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하나의 노드가 말썽이 나더라도 다른 노드들끼리 충분히 통신을 계속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각 토폴로지에 따라서 장단점, 특징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형, 요것이죠. 버스형은 지금 여기 양쪽에 생략되었지만 양쪽 끝단에 종단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이 여기서는 좀 길게 표시되었는데요. 짧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즉 중앙에 이렇게 버스가 다니는 길 하나를 내놓고 거기에 T 커넥터를 이용해서 각 단말들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토폴로지를 이용할 경우에 설치 비용은 많이 드는 편일까요? 적게 드는 편일까요? 이거나 이것은 설치비가 적게 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설치비 적게 들고 단말기 추가 제거가 용이하고,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양 끝단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전체에 영향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단말기 한 대가 역할을 못하게 됐을 때는 어떨까요? 링형하고 다르게 단말기가 이 선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단말기 한 대의 고장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 끝단, 종단의 고장은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겠죠. 그럼 버스형일 때의 통신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CSMA CD라는 방식을 먼저 보면, 이것은
어떤 패킷을 보내기 전에 먼저 회선이 사용 중인지 감지를 해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이 이 회선을 돌아다니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들어요. 들어보다가 아무것도 오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내가 뭔가를 보냅니다. 여기다가 이 방식은 당연히 불완전하겠죠. 내가 듣는 동안은 조용했지만 내가 아무것도 오가지 않는구나라고 판단하는 순간에 데이터를 내놓는데 다른 아이도 같이 동시에 나랑 같은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데이터를 이쪽으로 흘리는 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불완전한 방식이고, 토큰 패싱이라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토큰이라는 단 하나의 것이 이 통신 회선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들러요. 그래서 토큰이 여기 들렀을 때 얘가 보낼 것이 있으면 그 토큰과 함께 자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받는 상대방이 그 토큰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토큰과 함께 온 메시지를 접수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니면 토큰을 소유한 단말만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가 있을 수 없겠죠. 두 개가 동시에 토큰이 두 개가 될 수는 없으니까 완전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의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다음은 링형.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것의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점은 여기에서는 토큰 패싱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전송상의 충돌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설 비용도 저렴하겠죠. 단점은 어느 하나의 노드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체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예, 그것이 장점이고 단점입니다. 다음 스타형을 먼저 봅시다. 이것이 스타형이죠. 중앙의 컴퓨터가 모든 다른 컴퓨터하고 통신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장점이라면 단말기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게 간단하죠. 그리고 오류가 났을 때도 어느 단말이 오류가 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설치 비용도 그럼 방금 전에 랜을 구성하는 토폴로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거와 별개로 랜 안에서의 전송 방식은 또 따로 존재할 수가 있겠죠. 아까 버스의 경우에는 CSMA CD 또는 토큰링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링형인 경우에는 토큰링 방식을 사용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나오겠죠. FDDI라는 방식은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한 링 구조에서 토큰망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토큰 패싱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이 용어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도시권 통신망이라는 MAN과 원거리 통신망이라는 WAN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것은 LAN하고 WAN의 중간 정도 되는 얘기겠죠. 여기에도 국제 표준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도록 합시다. DQDB. 그리고 WAN은 원거리 통신망이니까 이것은 대륙 간, 국가 간에도 연결이 가능한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랜보다 당연히 속도도 느리고 전송 에러율도 높겠죠. 이렇게 멀리 전달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 데이터 교환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뒤에 이어서 봅시다. 저희 방금 전에 랜에서의 데이터 교환 방식, CSMA CD 또는 토큰 패싱 같은 방법을 봤고요. 맨에서의 데이터 교환 방식, DQDB라는 걸 알았죠.
이제는 외내서의 데이터 교환 방식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정신을 바싹 차리셔야 됩니다. 나오는 용어들이 다 그게 그거 같고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먼저 가장 큰 대분류부터 봅시다. 전용 회선 방식과 교환 회선 방식이 있어요. 전용 회선 방식은 전용선을 사용하는 것이고, 교환 회선 방식은 공중망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선을 깔면 그 양쪽 상대방만이 그 선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중망을 깔아놓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게 이렇게 다양한 형태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공중망을 여러 단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환 회선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교환 회선 방식 중에 회선 교환과 패킷 교환, 셀 릴레이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킷 교환 방식에는 다시 그 안에 두 가지 소분류가 되어 있어요. 먼저 교환 회선 방식에 있는 방법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회선 방식 중에서 데이터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이 있어요. 회선 교환 방식은 먼저 양쪽 호스트가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지금 여기 그림이 되어 있죠. 여기 이 사이에 망이 촘촘히 깔려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단말과 이 단말이 지금 통신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길을 하나 찾았어요. 그러면 이 통신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이 선을 물리적인 전용선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전용선처럼이라는 것은 다른 단말들이 이 선을, 이 통신이 끊어지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회선 교환 방식이고 전화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공중망에 깔려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패킷 교환 방식이라는 것은 전송 대역폭을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달을 하는데 회선을 연결을 해서 세팅을 할 수도 있고 패킷별로 서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달하는 이 길을 이 둘이 택했다고 해서 다른 단말들이 이 길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선을 확립을 했다고 해도 다른 단말들도 똑같이 그 회선을 동시에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송 대역폭을 동적인 방식으로 공유한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단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을 같은 시간에 여러 개의 단말이, 여러 개의 패킷이 같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 선로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게 되겠죠. 이것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달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다시 앞에 목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회선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을 배웠죠. 앞에 목록.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패킷 교환 방식, 즉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 중에 또 소분류에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데이터그램 방식과 가상 회선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데이터그램 방식이라는 것은 비연결형 서비스, 가상회선 방식은 연결형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 그림으로 가보면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을 하나, 둘, 세 스텝으로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커넥션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 세 개의 선을 지나서 이쪽과 이쪽을 연결하기로 커넥션을 맺었다라고 하면, 그 커넥션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이 둘 사이의 통신은 항상 이 길을 통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럼 훨씬 안정적이고 패킷에 교환되는 순서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것이 연결형 서비스입니다. 비연결형 서비스는 각 패킷들이 자기 나름의 경로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첫 번째 패킷은 이 길을 택해서 갔다고 해도 두 번째 패킷은 이런 길을 택해서 갈 수 있고 세 번째 패킷은 또 그때의 망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길을 택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패킷이 알아서 자신의 경로를 탐색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비연결형 서비스입니다. 이때는 전송할 정보의 양이 적을 때, 그리고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때 데이터그램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신뢰성이 그런 반대인 경우, 정보를 전달할 양이 많거나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때는 가상회선 방식 연결형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타의 통신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름과 특징만 알아두도록 합시다. 세 가지 공이 양 끝 단말한테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를 맡기고 있어요. X.EO가 프레임 릴레이의 근간이 되었고, 여기 그런 말이 있죠. 프레임 릴레이의 근간이 되었고, 가변 길이의 프레임을 전송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릴레이는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요. 셀 릴레이는 셀이라는 고정된 길이의 패킷을 전송 단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셀 릴레이는 특별히 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이름을 알고 이 세 개가 통신 방법이다, 프로토콜이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많은 프로토콜 중에 이제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TCP/IP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이것도 일종의 프로토콜이니까 프로토콜이란 무엇인가부터 봅시다. 프로토콜이란 우리말로 가장 간단하게 통신 규약이죠. 이러한 통신 규약을 제정하는 프로토콜을 제정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이 이름들은 다 외워두셔야 돼요. OSI 7 레이어를 제정한 기구는 ISO라고 했죠. IEEE는 전기 전자공학 분야의 표준을 많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ANSI는 ASCII라는 코드 테이블을 아시죠? 그 코드 테이블을 제정한 기관이에요. EIA도 역시 전자산업 표준을 많이 지정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RS232C를 통신규약을 제정했습니다. ITU-T는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을 맡고 있어요. 이렇게 프로토콜 제정 기관을 요 5개 정도는 이름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로토콜이라는 걸 만든다 라고 하면은 무엇을 정해야 프로토콜이냐? 어떠한 구문을 정하고, 구문은 데이터 구조,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각 구문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또 정하고, 구문이 있고 구문의 의미를 정하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죠. 눈에 보이는 부분인데 그것이 어떠한 순서 내지는 타이밍 서로 왔다 갔다 해야 그 의미가 있느냐. 순서나 타이밍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텍스, 시만틱, 타이밍 세 개가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프로토콜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든 프로토콜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TCP/IP라는 말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TCP/IP가 하고 있는 기능들이에요. 전부 상대방 주소를 갖고 있어서 찾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순서 지정이라는 것은 패킷이라는 작은 단위로 잘라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그것을 받아서 원형으로 복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 지정과 단편화 재조합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흐름 제어는 송신 속도와 수신 속도가 서로 언밸런스 할 경우에
속도 제어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이 흐름 제어 분야예요. 다음 오류를 디텍션하고 고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연결을 시키고 또 끊고 커넥트하고 디스커넥트하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흐름 제어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동기화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는, 그리고 멀티플렉싱이라는 것은 전화선이 아니라 지금 데이터 통신선이기 때문에 하나의 통신선로를 다중 시스템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캡슐화해서, 캡슐화라는 것은 내용을 안에다 넣고 내용 겉에다가 뭔가를 붙여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TCP/IP 해서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각각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이걸 먼저 볼게요. TCP/IP의 4계층 해서 최하단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인터넷 계층, 전송 계층, 맨 위에가 응용 계층,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148페이지에 OSI 7 레이어에서 보면은 거기에 있는 2, 3, 4, 7번 계층하고 매치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부분을 온전하게 잘 외우고 계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송 단위도 각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는 프레임, 인터넷 계층에서는 패킷, 전송 계층에서는 세그먼트를 전송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대표 프로토콜들, 이런 것들이 각 계층에 있어요. 그러면 TCP/IP라는 이 프로토콜 이름은 어디서 나왔는지 여기 딱 드러나 있죠. 인터넷 계층의 IP 프로토콜과 전송 계층의 TC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TCP/IP 프로토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들 각각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올라가 봅시다. IP는 자료를 패킷으로 분할하고 목적지 주소를 지정해서 운반한다. 즉 IP가 특정 컴퓨터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지 주소를 지정해서 운반해주는 방법으로서 사용하는 게 IP 프로토콜. 그러면 TCP 프로토콜은 무엇을 하냐? 패킷들의 전송 흐름 부분을 담당. 이 말은 패킷들을 상대방한테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오류 검출이나 흐름 제어, 순서 제어,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것이 TCP 프로토콜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인터넷 계층의 IP, 전송 계층의 TCP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TCP/IP 프로토콜이에요.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내가 IP 프로토콜로 상대방이랑 통신해, 이런 말은 맞지가 않고 TCP/IP 프로토콜로 통신해, 내지는 HTTP 프로토콜로 통신해, 이런 말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HTTP 프로토콜로 통신해 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하위에서는 IP, TCP, HTTP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물리 계층에서는, 맥이 있는 계층에서는 이더넷 또는 무선 랜을 사용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통신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의 패킷이 갈 때 HTTP 단에서 어떤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를 세그먼트 단위로 나눠서 TCP 헤더 붙이고 그 아랫단으로 가서 다시 패킷 단위로 나눠서 IP 헤더 붙이고 그 아랫단으로 전달돼서 상대방한테 가겠죠. 그럼 상대방은 받아서 받은 그 내용 그대로를 인터넷 계층으로 올리고 거기서 패킷들을 해석해서 세그먼트로 만들고 세그먼트를 해석해서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HTTP 페이지라고 생각해서 해석을 하면 브라우저에 HTTP 페이지가 그 HTML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 이 중간에 있는 뭐 IP라든지 이더넷 이런 거를 이용해서 내가 통신을 다 하지만 이 프로토콜 이름을 부르면서 IP로 통신해라고 말하는 거는 이러한 형식을 거치기 때문에 적절치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의 통신에 이 세로로 된 이 모든 것의 프로토콜이 한 번에 쭉 적용 상대방으로 어, 전달돼서 다시 세로 방향으로 쭉 적용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